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연말 주식시장의 마지막 빅 이슈,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이던 대주주의 요건이 5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평가, 그리고 부자에게 선물을 줬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횡재세 압박에 상생금융을 선택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주요 경제 이슈들 피코노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피코노미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이 올라갑니다. 주식 양도 차익을 내야만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1인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자,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첫 번째 주제 두 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올라간다. 자,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10월에 나왔던 이제 공매도 금지조차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 뭐 총선 앞둔 이제 이 선심성 감세 정책이라는 이제 지적을 피할 길이 좀 없어 보이고요. 예. 사실 반대하던 야당의 목소리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되 매도해도 일단 50억 원 보유 금액이 넘지만 않으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정부의 이제 논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공약은 아예 폐지예요. 양도세를 걷지 않겠다. 폐지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공약이다. 그런데 이제 연말마다 이제 세금 회피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식의 대주주로 그리고 이제 주식의 장부상 대주주로 분류가 되려면 딱 하루만 피하면 됩니다. 납회일 이틀 전, 올해 뭐 12월 28일이 이제 납회일이니까 아마 12월 26일자로 이제 이 기준만 이제 넘지 않으면 이제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주로 12월에 많이 이제 대주주들이 주식을 10억 원 아래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팔아왔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세수 감소 때문에 이제 현 기재부 장관인 이제 추경호 부총리는 사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부인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폐지가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갔는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제발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가자. 역행하진 말자거든요. 뭐 해외 영업사원 1호라고 해서 뭐 매달 뭐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발 좀 이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이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거래세도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선진국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옛날도 해봤어요. 다른 데도 해보니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제 걷는다라는 조세 원칙에 좀 위배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래세는 통행세입니다. 매도할 때마다 반드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이걸 내야 하나?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놓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긴 하지만 결국 폐지하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대주주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완화해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줄이는 것.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네, 뭐 소위 부자들에게 선물을 준 거고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이 동호회로 따지면 회비예요. 그 회비 총액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것인가, 그 세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예. 이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부자가 세금을 덜 낸다면 부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예. 주식 보유를 좀 늘리려는 주식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단적으로는 이런 거죠. 1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까지만 해도 대주주에 해당됐는데 이제 10억 원을 보유해도 대주주가 안 되니까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0억 이상 그만큼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만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10억, 20억, 30억, 40억, 뭐 49억까지 주식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식 보유를 좀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여지를 줄 수 있고 이것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몰고 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 네. 선순환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겠다. 예. 그러나 이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제기되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가능한 예. 그런 주제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세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오는 사실 연말에 이게 대주주 기준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없는 개미들이 매물 압박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좀 피해를 본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측면. 그래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이긴 맞습니다. 예. 대주주의 이제 세금 회피성 매물로 인한 대다수 선량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나 지금 그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봤더니 대부분 상위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있는데 2차 전지주가 대량으로 매도함으로 인해서 두 번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겨냥한 조치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물론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물량 대주주의 이제 매도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출렁거리면 있어도 펀더멘털로 가거든요. 실적의 근거에서 오르내리지. 그리고 사실은 이 딱 납해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1월에는 또 그 매도했던 자금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다시 삽니까 그 주식을 맞습니다. 판 주식을. 그래서 이제 이 전형적인 이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미 대주주 기준 현수준 유지하기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다가 이걸 물론 뭐 대통령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당도. 네. 겉으로는 이제 안 된다 부자 감세라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금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맞서서 이제 지난 해의 경우를 보면 거의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정도가 1,400만 개인 투자자 가운데 한 7천여 명 정도가 한 2조 원 가량 이제 양도세를 냈어요. 7천여 명 정도가 대상이었다. 네, 2조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주식 양도세를 물었는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이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제 시행령 금투세는 이제 보다 더 이제 또 포괄적이잖아요. 이건 대주주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투자이익이 5천만 원 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5년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여러 가지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데 그 제도는 이제 소득이 있는 분,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2025년 예정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투세의 대상은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금융 수익에 대해서 대략 한 25%가량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금투세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투세를 소위 단행하고 예.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눴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하면 약간 세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 이 냉풍기도 틀고 온풍기도 트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이 주식시장의 어떤 조세 정책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예. 금투세를 24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 논의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세금을 물리게 돼 있지만 네. 그것에 내년 대한 국회 결정. 상황을 좀 보겠다. 그렇죠. 약간의 변경 여지가 있다 그런 변경 얘기입니까?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눈 예.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라든가 예. 이런 조세 원칙적인 그 현 정부의 조세 원칙에 관한 그런 의사결정의 컨셉 자체가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예.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예.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25년부터 이 금투세를 적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24년 연내에 충분히 이런 의사결정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고 돼 있지만 또 내년 말쯤 돼서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남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2025년까지 지금 단계적으로 네. 실질적으로는 0.25%포인트여서 지금 네.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올해는 0.2%입니다. 예. 그래서 2025년에는 0.1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사정이 좀 있는 게 예. 이게 증권거래세에 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거래세에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세는 이걸 좀 농어촌 특별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거래세에 코스피 거래세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우라카이 라운드 때문에 이제 우리 농어촌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뭐 주식뿐 아니라 이제 뭐 각종 이제 굉장히 고가의 특별 소비세라고 했죠. 개인 소비세가 붙는 모피라든가 굉장히 이런 것에 이제 세금을 조금씩 충당해 왔는데 농특세를 없애지 못하니까 거래세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맞습니다. 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지 있다. 않는 곳은 거의 드물어요. 예. 그리고 거래세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지금 거래세를 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요. 예. 보면 이제 대만이 0.15%, 홍콩이 0.13%, 우리보다 다 낮네요. 맞아요. 중국은 0%대입니다. 0.05%.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깎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이제 거래세도 걷고 양도소득세도 걷는다. 이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주식이나 이런 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예. 1년 이상 보유해서 얻은 이득과 1년 미만 이제 보유해서 얻은 이득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은 단타 위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맞고 있거든요. 예. 이것 또 하나는 또 뭐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2월 공제라고 하는데 2월 공제 기간이 우리는 5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근데-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2월 공제 연한이 따로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 손실이 만회될까지 2월 공제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봐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네요. 개정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2025년 금투세 내용이라든지 시행 시기도 내년쯤 가보면 조금 바뀔 소지가 있겠다. 많다는 두 분이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피코노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 자영업자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김광석 실장님, 우선 네. 어떻게 환급해주는 거로 최종 발표가 됐습니까? 이게? 네, 일단 이 대상은 이제 자영업자고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예.
금융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겠죠. 예. 그리고 이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 이자, 특히 4% 이상의 이자율로 4% 이상의 네. 이자율로 금융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이자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방식, 그런 방식이고요. 특히 5대 은행들이 좀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 금융권, 은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건을 선정해서 금리 연 4% 초과분에 90%를 환급해주는 그런 방식이겠고요. 90% 최대 현금 300만 원이 되겠고요. 1인당 300만 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에서 85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규모로 보면 약 187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총 재원은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이자 있습니다. 환급에만 1조 6천억 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금을 이자를 돌려준다. 그동안에 이자 너무 이자 내느라 고생했으니까 은행은 이익을 많이 내서 돌려준다. 우선 인철 소장님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좀 되겠네요. 이자 내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금융당국이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예.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자동차 보험료 내년에 또 내립니다. 3년 연속 내려요. 자동차도 사정이 이제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봤더니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비틀기가 통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팔 비틀기입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네. 손해율이라고 해서 받는 보험료와 그리고 이제 내준 보험료의 비율이 한 80% 수준이면 예. 이제 손해사 보험사들은 손익 분기점이라고 여기는데 올 10월까지 봤더니 한 78에서 79예요. 예.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은 올해보다 더 커졌어요. 보통 한 2.5에서 2.6% 내년부터 보험료 내리는데 그러고 나고 보면 역시 뭐 통했구나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율협약이라고 하지만 뭐 역시 사실 뭐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그동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소상공인들이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2조 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별로 없더라라는 거고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이자가 꽤 된다면서요. 1조 6천억 원이면 근데 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받는 분이 187만 명인데 예.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 원이에요. 85만 원. 예. 85만 원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만족할까? 85만 원이면 인건비는 안 되고 네. 이게 임대료도 채 안 되고 한 달. 그러니까 일회성 그냥 비용 일회성 비용으로 지금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도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1금융권 대출보다 2금융권 대부업체 대출이 더 많아요. 아, 근데 이분 18개 협약은 대부분 1금융권이에요. 은행 위주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지적이 나왔느냐. 야, 상대적으로 2금융권이나 대부업 의존도가 더 높은 소상공인들한테 실효성이 없다라고 떨어지니까 여기 20조 원 내에 16조 원 이자 캐시백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조 6천, 2조 그렇습니다. 원 1조 중에서. 6천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천억 원 정도인가, 4천억 원 가까운 것은 이제 취약계층의 어떤 이 전기료라든가 임대료 비용에 이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구도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다시 추가로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억 원을 별도로 보전 절차하는 걸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금융권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하겠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대부업 그리고 이제 사실 은행과 이거에 이용 못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상자가 은행에 정말 은행이 왜냐하면 이게 금융사도 지금 사실은 업권별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저 이자가 많이 소장님은, 장사가 잘 소장님은, 되지만 예, 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대부업체는 나살기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받는 사람은 뭐 85만 원 평균 그 자체도 얼마나 큰 돈이냐. 또 아예 이금융권 이용하는 분들은 받지도 못한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린 월급쟁이들 맞습니다. 이런 취약계층들은 뭐냐.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면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8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도움은 될 겁니다. 예. 그죠?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얻는 게 맞나 잃는 게 맞나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근데 저는 잃는 부분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잃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형평성이죠. 형평성 왜냐하면 아까 지금 얘기한. 가계대출 관점이잖아요. 예. 가계대출에서 가장 취약한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예. 취약차주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예.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예. 전체 차주 중에서 한 6%, 7%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00조 정도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에서 대략 6, 7% 정도가 취약차주의 부채입니다. 대략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취약차주 중에는 자영업자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취약차주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오로지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해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임금근로자 차주도 있겠다. 네, 이런 역차별. 것들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있겠다. 잃는 점이고. 이게 첫 또 번째고요. 다른데. 두 번째 잃는 점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이 뭘까요? 가격이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마치 빵 가격 잡고 우유 가격 잡듯이 이 금리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이다. 그렇죠. 예. 근데 금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하거나 예. 혹은 부동산 투자 못 하거나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리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이자 지급을 해줌으로써 이 돌려줌으로써. 가격 시스템을 또 붕괴시키는 흐름인 거예요. 가격 저는 시스템.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계속 그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환부를 계속 키우는 고름을 더 키우는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말 그대로 자영업자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좀 씨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85만 원, 300만 원 지원해주면 가계부채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소될 것인가? 본질적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이런 대응책은 아니고 예. 뒤로 연장하는 고름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계속 뒤로만 미루는 그런 그러네요. 일련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두 분의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원받는 대상의 역차별 문제, 이 돈의 값이라고 하는 가격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에 잃는 게 많다, 좀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 은행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쉽게 돈을 번다는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 어떤 반발이랄까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제 정부의 어떤 압박, 또 부담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환급 시점이 내년 뭐 한 2, 3월 정도 되는 거죠? 실제 돈을 나눠주는 그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지원금을 받을 때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되지만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문제도 있고 해서 관련 데이터들이 모두 다 은행들이 갖고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4월까지는 이 1조 6천억 원의 한 절반 가까이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네요. 그 시점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겠네요. 내년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2021년 이제 12월 21일 이후에 대출 받으신 분에 한해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마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소상공인이 한 600만 내지 65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187만 명이라는. 예, 그렇군요. 그 시점이 또 총선 전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비코노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했습니다. 656조 6천억 원. 상당히 그 지각 통과를 했습니다만, 김광호 실장님, 정부가 낸 금액과 거의 총액은 비슷하긴 하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네, 총액은 거의 유지가 됐는데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657조 원의 예산 중에 그 부문을 구분해 보면 12개 부문이 있습니다. 예. 12개 부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기존 정부의 예산 안에서는 R&D 예산을 줄이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R&D 예산은 줄이자. 또 교육 예산도 줄이자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R&D 예산은 6천억 원 정도 늘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 그러니까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줄여놓은 부분에서 6천억 원 정도 더했으니까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지만 조금 6천억 원 회복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합의 결과가 그러니까 R&D 예산을 줄임에 따라 나타날 그 부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뭐 저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겠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특이할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만큼 그 밖에도 이제 새만금 예산 여기도 3천억 원 정도 증액됐고요. 예. 지역 화폐 예산 이것도 좀 화두가 많이 됐죠. 지역 화폐. 예, 3천억 원 증액된 거 이런 것들이 24년 예산은 미세 조정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규모는 거의 유지했다. 정부가 656조 9천억 원에서 이제 통과된 게 656조 6천억 원이니까 3천억 원 줄었으니까 뭐 건전재정 기조는 살렸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는 좀 받아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 토목 사업은 하지 않겠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SOC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5.6%예요. 총 지출 증가율이 한 2.8%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각종 이제 뭐 지역 예산들, 경기 부양 예산들,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철도 예산 이런 것들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총선 끝나면 늘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최대 리스크가 부동산 PF 부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만기를 좀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까스로 지금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2% 지금 뭐 그 아래를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SOC로 경기 부양에 현 정부도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당초 정부가 제로로 편성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 원을 살렸고 야당의 주장으로 이제 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일부 깎인 예산이 뭐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이 많이 깎였고 이렇게 바뀐 예산 중에서 김 실장님이 좀 주목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R&D 개인적으로 말고. 예. ODA 예산을 줄인 것, 예.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그 글로벌 경제의 현안은 예. 탈세계화입니다. 네.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아시아 신흥국, 우리는 알타시아라고 표현하죠. 알타시아. 네,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라 해서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차단을 어떤 전쟁을 펼칠 때 우리가 유연하게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2차 전지, 반도체 그밖에 각종 핵심 소재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ODA가 결과적으로 이런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탈세계화 국면에 ODA 예산을 좀 깎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ODA 예산 깎은 게 알타시아,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 시장을 조금 더 개척하기 위한 어떤 그 원활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다.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어떤 부분은 좀 깎이거나 늘어나거나 한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서 본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왼조 개발을 줄이는 대신에 지역화폐 이제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아마도 여당도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깜깜이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ODA라는 게 공짜 원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돈을 뿌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DA라는 건 우리의 성공 롤 모델을 거기 우리보다 조금 더 개발이 늦은 국가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계속 보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단기간적으로
좀 그 근시안에 그쳐서 이걸 좀 깎은 건 우리가 아직까지도 원조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첫 번째 롤 모델이거든요. 예. 롤 모델이 좀 많이 퇴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정리하는 피코노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